차가운 공기가 YS 파이낸셜 제국 본사 40층의 거대한 회의실을 짓눌렀다. 방 안의 모든 임원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오직 한 사람, 테이블 상석에 앉은 황제의 입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재단된 슈트를 입은 남자, YS의 CEO 강태준이었다. 그의 앞에는 3분기 실적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그것을 훨씬 넘어 맞은편에 선 중년의 부사장을 꿰뚫고 있었다. 그리에서 김 부사장. 이것이 자네가 3개월간 이뤄낸 최선인가?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혹함은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떨어뜨렸다. 김 부사장은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낼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공포에 질린 목구멍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YS에서 실패는 곧 종말을 의미했고 강태준은 그 종말을 집행하는 자였다. 그는 25살에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YS를 물려받았다. 피비린내 나는 경영권 다툼 속에서 그는 친족들마저 무자비하게 쳐내며 10년 만에 YS를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의 제국으로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그의 감정은 마모되었고 남은 것은 오직 승리에 대한 집착과 냉철한 이성뿐이었다. 5년 전 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아내와 갓 태어난 딸을 끔찍한 교통사고로 잃은 후 그는 더욱 얼어붙었다. 태준은 더 이상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서류를 가볍게 테이블 위로 던졌다. YS는 자선단체가 아닐세. 내일부로 자네 책상은 치워져 있을 거야. 보안팀, 안내해. 그의 말에 문가에 도열해 있던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즉각 움직여. 만견자실한 김 부사장을 양쪽에서 붙들고 끌어냈다. 회의실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다. 태준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려 했지만 그때였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윤 비서가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다음 일정을 위해 출발하셔야 합니다.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무슨 일정이지? 오늘 이사회 외에는 모두 취소하라고 했을 텐데 그는 자신의 일정을 방해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윤 비서는 얇은 태블릿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한 달 전에 확정된 꿈나무 보유권 정기 후원 방문입니다. YS의 사회 공헌 이미지 제고를 위해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기자들도 이미 대기 중입니다. 태준은 혀를 차는 소리를 냈다. 그에게 있어 이런 행사는 시간 낭비이자 위선적인 쇼에 불과했다. 하지만 YS의 얼굴로서 피할 수 없는 의무이기도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움직이자 얼어붙어 있던 임원들이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회의는 여기서 종료하지. 각 부서장은 수정된 보고서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태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회의실을 나섰고 그의 뒤를 YS의 그림자이자 최정예 경호팀장인 백시우가 말없이 따랐다. 백시우는 태준의 유일한 신복이었으며 그의 과거를 아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검은색 방탄세단이 서울 외곽의 낡은 보육권 앞에 멈춰 섰다. 태준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과 소란스럽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무감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런 종류의 희망을 믿지 않았다. 차문이 열리고 태준이 발을 내딛자마자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보육원 원장과 교사들이 달려나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친히 왕림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원장의 과장된 목소리가 태준의 신경을 긁었다. 그는 백시우에게 눈짓했고 백시우는 준비해온 두툼한 기부금 봉투를 원장에게 건넸다. 태준은 이 지루한 행사를 10분 안에 끝내고 싶었다. 그는 형식적인 미소를 입가에 걸고 원장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다. 보육원 강당에는 아이들이 미리 연습이라도 한 듯 줄을 맞춰 서서 어색한 환영 노래를 불렀다. 태준은 기계적으로 박수를 쳤다. 기자들은 냉혈 CEO의 따뜻한 반전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기 위해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러댔다. 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YS의 후원에 대해 장황한 감사 인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태준은 시간을 확인하며 지루함을 감췄다. 바로 그때였다. 아이들 무리의 가장자리에서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교사의 손을 뿌리치고 뛰쳐나왔다. 아이는 너무 작고 빨라서 순간적으로 배치된 경호원들조차 반응하지 못했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기자들 사이를 뚫고 강태준을 향해 달려왔다. 백시우가 즉시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아이는 그의 다리 사이를 빠져나가 태준의 다리에 그대로 매달렸다. 아빠, 순간. 강당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원장의 목소리도, 카메라 셔터 소리도, 아이들의 웅성거림도 모두 사라졌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올려다보는 작은 생명체를 내려다보았다. 5살 남짓 되어 보이는 깡마른 여자아이였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겁에 질린 듯하면서도 무언가 간절함이 담긴 커다란 눈망울. 태준의 첫 반응은 불쾌감이었다. 감히 누가 자신에게 이런 모욕적인 장난을 치는가. 이것은 명백한 보안 실패이자 YS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누군가의 저급한 수작일 터였다. 그의 눈빛이 얼음보다 차갑게 변했다. 백 팀장, 당장 이 아이를 떼어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깔려 있었다. 백시우와 다른 경호원들이 황급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보육원 교사들은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혜은아 어서 이리 와. 교사가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려 했다. 하지만 아이는 필사적으로 태준의 다리를 껴안고 떨어지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아니야, 아빠야. 우리 아빠란 말이야. 아이의 울부짖음의 태준은 참을 수 없는 두통을 느꼈다. 그는 5년 전 그날의 불길과 아내의 비명,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아기 다묘를 떠올렸다. 죽은 딸이 살아 돌아올 리 없었다. 그는 스스로 몸을 숙여 아이의 작은 어깨를 붙잡았다. 아이를 거칠게 떼어내려는 순간이었다. 아이는 고개를 돌려 태준을 바라봤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태준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그의 시선은 아이의 오른쪽 귀 뒤편, 옅은 갈색의 작은 점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점이 아니었다. 마치 고대 그리스의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관처럼 정교한 월계수 잎사귀 모양을 하고 있었다. 태준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강씨 가문의 장손에게만 유전된다는 그 표식, 그의 할아버지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있었던
그리고 자신의 같은 위치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바로 그 월계수 반점이었다. 5년 전, 갓 태어난 딸을 안았을 때 아내가 속삭였었다. 여보, 우리 딸도 당신을 닮았나 봐요. 귀 뒤에 당신과 똑같은 반점이 있어요. 태준의 손이 굳은 채 허공에서 떨렸다. 불가능했다. 그의 아내와 딸은 그 끔찍한 사고 현장에서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불타버렸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아이는 죽은 그의 딸과 똑같은 반점을 가지고 있었다. 태준의 뇌리가 하얗게 비었다. 혼란과 충격, 그리고 아주 희미한, 감히 인정할 수 없는 희망이 뒤섞였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깡마른 얼굴이었지만 그 커다란 눈망울은 분명 그의 아내, 서연을 닮아 있었다. 태주는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붙잡은 아이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울먹이며 그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다. 주변의 소란이 다시 그의 귀로 밀려 들어왔다.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원장은 거의 기절할 듯한 표정이었다. 태주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창백하고 무서워져 있었지만 그 눈동자 안에서는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아이를 안아들었다.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 그의 목을 꼭 껴안았다. 태주는 백시우를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강철 같은 명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무도 접근시키지 마. 당장 여기서 나간다. 그는 기자들이나 보유권 직원들의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혹은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린 이 정체불명의 아이를 품에 안고 마치 폭풍의 눈처럼 혼란의 한가운데를 뚫고 자신의 차를 향해 걸어갔다. 검은색 세단은 도시의 소음을 뒤로하고 유령처럼 질주했다.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지만 그것은 에어컨 때문이 아니었다. 강태주는 자신의 무릎 위에서 곤히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지만 태준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날뛰고 있었다. 5년 동안 멈춰버렸던 심장이 강제로 다시 뛰기 시작하는 듯한 고통스러운 박동이었다. 그의 시선은 아이의 귀 뒤에 있는 월계수 반점에서 떠나지 못했다. 수십 번, 수백 번을 확인해도 그 자리에 있었다. 부정할 수 없는 강씨 가문의 표식. 하지만 이성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사고 현장의 참혹함을 기억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타버린 차체와 두 구의 시신. 태주는 조수석에 앉은 백시우에게 낮게 명령했다. YS 의료원 말고 서초동 K바이오 연구소로 간다. 장 박사에게 내가 직접 간다고 연락해 최고 등급 보안을 준비하라고 전해. K바이오 연구소는 YS의 자회사가 아니었지만 태준이 개인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곳이었고 소장인 장 박사는 그의 대학 선배이자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다. 백시우는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보안 태블릿을 꺼내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송했다. 그는 보유권에서 태준의 얼굴에 스쳤던 균열을 보았다. 5년간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던 얼음 황제가 처음으로 보인 인간적인 동요였다. 그리고 그것은
백시우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 역시 5년 전 사모님과 아가씨의 장례를 치렀기 때문이었다. 연구소는 도심 속 요새처럼 조용했다. 미리 연락을 받은 장 박사가 지하 주차장에서 그들을 직접 맞이했다. 회장님, 이게 도대체... 장 박사는 태준의 품에 안긴 아이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태준은 그의 말을 잘랐다. 설명은 나중에 하지. 지금 당장 이 아이와 네 친자 확인 검사가 필요하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이 사실은 자네와 나, 백 팀장 외에는 귀신도 알아서는 안 돼. 장 박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즉각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무균 검사실로 안내했다. 잠에서 깬 아이, 해우는 낯선 환경과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을 보고 겁에 질려 태준의 목을 세게 껴안았다. 아빠, 무서워. 집에 가요. 아이의 울먹임에 태준은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아이를 달래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기계적으로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낮게 말했다. 괜찮아. 잠깐이면 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이를 붙잡은 손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태준과 해운의 구강 상피세포가 채취되었다. 장 박사는 시료를 들고 검사실로 사라지며 말했다. 급속 분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8시간, 아니, 6시간 후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태준은 해운을 안고 연구소를 나왔다. 그는 본가나 자신이 평소 머무는 펜트하우스로 가지 않았다. 대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철저히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최고급 시큐리티 레지던스에 숨겨진 세이프하우스로 향했다. 그곳은 오직 그와 백시우만이 아는 비상 대피처였다. 레지던스 내부는 태준의 성격처럼 차갑고 미니멀했다. 그는 해운을 넓은 소파 위에 내려놓았다. 아이는 여전히 불안한 듯 태준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다. 태준은 처음으로 아이와 단둘이 마주했다. 이름이 해운이라고 했나.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살이지? 5살이요. 태준은 마른 침을 삼켰다. 5년 전 그의 딸이 태어났다. 만약 그 아이가 맞다면 정확히 5살이었다. 보육권에는 언제부터 있었지 기억나나 해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이의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다. 몰라요. 그냥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태주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질문을 던졌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어. 부모님이라든가 집이라든가. 해우는 작은 손가락으로 머리를 긁적이며 무언가를 애써 떠올리려 했다. 아이의 미간이 좁혀졌다. 아주 무서운 불이 기억나요. 빨간 불,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 쾅 하는 소리. 태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5년 전 사고 현장의 이미지였다. 그리고 그는 목소리가 잠기는 것을 애써 참았다. 어떤 착한 아줌마가 해운이 손을 잡고 막 뛰었어요. 조용히 해야 한다고. 그리고 사탕 줬어요. 그리고 잠들었어요. 눈 뜨니까 보육권이었어요. 착한 아줌마라니. 생존자는 없었다. 그는 백시우에게 전화했다. 백 팀장, 지금 즉시 꿈나무 보육권을 파. 해운이라는 아이의 5년 전 입소 기록 전부, 누가 이 아이를 데려왔는지, 그 착한 아줌마라는 여자가 누군지 모든 걸 알아내. 필요하다면 YS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하지만 절대 비밀리에 진행해야 해.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 아이의 존재를 알아선 안 돼. 한편
YS 파이낸셜 본사 부회장실. 강태준의 유일한 혈육이자 숙부인 강민혁 부회장이 불쾌한 표정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는 태준의 아버지, 즉 자신의 형에 대한 열등감과 YS에 대한 탐욕으로 똘똘 뭉친 인물이었다. 보육원에서 쇼를 했다고 그 얼음덩어리 같은 놈이 보고를 하던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게 단순한 쇼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웬 여자아이가 회장님께 아빠라고 불렀고 회장님께서 그 아이를 직접 데리고 자리를 뜨셨다고 합니다. 모든 경호원들을 물리치고요. 현재 회장님의 위치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강민혁의 날카로운 눈이 번뜩였다. 강태준은 5년 전 사고 이후 여자나 아이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런 그가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정체불명의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다. 이것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었다. 그 아이, 당장 뒷조사를 해봐. 보육원에 있던 아이라고 했나 이름. 나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샅샅이 뒤져. 강태준의 약점이 될 만한 건 뭐든 찾아내. 강민혁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신의 오랜 계획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6시간이 지났다. 지옥처럼 긴 시간이었다. 태준은 세이프하우스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검게 물든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해우는 지쳤는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태준은 6시간 동안 수십 번도 더 5년 전 사고 보고서를 머릿속으로 복기했다. 완벽한 사고였다. 졸음운전 트럭, 빗길 미끄러짐, 충돌 후 화재, 생존 가능성 0%. 그때 백시우가 도착했다. 그의 손에는 얇은 보안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태준에게 건넸다. 태준은 봉투를 받아드는 자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봉인을 뜯고 안에 서류를 꺼냈다. 단 한 장의 보고서였다. 복잡한 유전자 배열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었고 그 끝에 결론이 적혀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대상자 K 강태준과 대상자 H 강혜운 사이에 부계 친자 관계 확률 99.9 99.998%. 태준의 호흡이 멎었다. 그는 서류를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동시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그는 천천히 잠든 혜은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자신의 딸. 5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의 핏줄이 살아있었다.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기만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딸을 숨겼다. 그렇다면 5년 전 그 사고는, 아내의 죽음은 착한 아줌마라는 존재는 퍼즐 조각들이 태준의 머릿속에서 재조립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된 살인극이었다. 태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5년 전보다 더 깊고 어두운 냉기가 서렸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 복수심이었다. 그는 백시우를 돌아보았다. 백 팀장, 지금부터 전쟁이다. 그는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다. 이번에는 백시우에게 직접 명령했다. 5년 전 내 아내의 사고,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당시 현장 감식반, 담당 형사, 트럭 운전사, 그놈의 가족, 계좌까지, 타이어 자국 하나까지 남김없이 내 딸을 숨긴 놈들이라면 내 아내도, 그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강태준의 명령이 떨어진 순간 YS 제국에 보이지 않는 심장부 알파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알파팀은 YS의 법무팀이나 감사팀이 아닌 오직 강태준의 직속 명령만을 따르는 비밀정보 조직이었다. 그리고 그 수장은 백시우였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5년 전 그 비 오는 밤의 트럭 운전사였다. 백시우는 세이프하우스를 나와 YS 본사 지하 10층에 위치한 알파팀의 비밀 벙커로 향했다. 그곳은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정보의 요새였다. 팀장님, 요원들이 일제히 경례했다. 백시우는 스크린 앞으로 걸어가며 자료를 띄웠다. 5년 전 강 회장님, 사모님 사고. 담당 트럭 운전사 조필두. 당시 45세. 졸음운전으로 인한 과실치사. 징역 3년, 모범수로 1년 전 가석방. 현재 위치. 불명. 백시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불명은 없어. 24시간 주지. 그놈이 땅속으로 꺼졌든 하늘로 솟았든 내 눈앞에 데려와 금융기록, 통신기록, 교도소 면회 기록까지 전부 이 잡듯 뒤져. 요원들의 키보드 소리가 벙커 안을 가득 메웠다. YS의 정보망은 국가정보원 못지않았다. 강태준은 세이프하우스에 홀로 남았다. 잠든 해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5년 만에 되찾은 딸. 하지만 기쁨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과 지옥 같은 분노였다. 그는 해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다 말고 서재로 향했다. 그 역시 움직여야 했다. 백시우가 외부의 적을 쫓는 동안 그는 내부의 쥐새끼를 잡아야 했다. 그는 자신의 보안 태블릿을 열어 YS그룹의 5년 전 재무제표와 모든 내부 감사 보고서를 소환했다. 사고 당시 그는 아내와 딸을 잃은 충격으로 몇 달간 회사를 거의 돌보지 못했다. 그 빈틈을 누군가 노렸을 것이다. 그의 의심은 단 한 사람. 숙부인 강민혁 부회장에게로 향했다. 강민혁은 아버지의 동생이었지만 단 한 번도 태준에게 따뜻한 삼촌이었던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YS의 2인자 자리에 만족하지 못했고 태준의 아버지가 자신을 제치고 아들인 태준에게 경영권을 물려준 것에 대해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태준은 그동안 그의 야망을 알면서도 묵인해왔다. 핏줄이라는 이유, 그리고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다. 태준은 강민혁이 관리하던 YS건설과 YS물산의 당시 자금 흐름을 좇기 시작했다. 수천억에 달하는 자금 속에서 수상한 점을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였지만 태준의 눈은 그 어떤 슈퍼컴퓨터보다 정확했다. 그는 특히 대손상각 처리된 부실 채권들과 해외 플랜트 사업의 컨설팅 비용 항목에 집중했다. 몇 시간을 몰두하던 그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YS건설이 파나마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사고 발생 3개월 전 그 회사로 약 5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송금되었다. 그리고 그 페이퍼 컴퍼니는 사고 직후 청산되었다. 50억,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완벽한 사고를 위장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돈이었다. 그때 백시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찾았습니다. 조필두, 현재 조진태라는 가명으로 목포에서 호화 요트를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직후 거액의 현금이 차명 계좌를 통해 유입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태준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살려도 내가 직접 가지.
목포의 한적한 항구. 밤바람이 비릿한 소금기를 머금고 불었다. 조필두. 아니, 조진태는 자신의 호화 요트 선실에서 값비싼 양주를 따르며 웃고 있었다. 그는 5년 전 그날 밤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생 역전에 성공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돈의 출처를 몰랐다. 그저 높은 분의 지시이며 시키는 대로만 하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는 약속만 믿었을 뿐이다. 선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누구야? 조필두가 술병을 집어들며 일어섰다. 문 앞에는 검은 정장의 사내 백시우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로 지옥의 사자처럼 강태준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조필두는 태준의 얼굴을 몰라봤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조필두, 5년 만이군. 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선실을 울렸다. 조필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옛 이름을 아는 자. 그리고 이 압도적인 존재감. 그는 뒷걸음질 쳤다. 당신들, 뭐야. 난 조진태야. 사람 잘못 봤어. 백시우는 조필두의 저항을 가볍게 제압하고 그를 의자에 처박았다. 태주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사고 당시에 현장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불타버린 차체, 빗속에 흩어진 파편들. 그날 밤 비가 많이 왔지. 태준이 입을 열었다. 자네의 트럭은 시속 80km 제한 구간에서 시속 120km로 달렸어. 브레이크 흔적은 없었고 조필두는 고개를 저었다. 졸음운전이었어. 이미 죗값은 치렀다고. 태주는 피식 웃었다. 죗값 자네 아들. 작년에 스위스 유학 갔더군. 딸은 강남의 최고급 오피스텔을 샀고 자네는 이 요트 주인이고. 졸음운전 한 번으로 인생이 참 화려해졌어. 백시우가 조필두의 차명 계좌 내역서를 그의 얼굴에 던졌다. 출처불명의 현금 30억.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입금됐지. 이걸로도 부족한가. 조필두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돈의 눈이 멀어서 태준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누가 시켰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공중전화로 연락을 받았고 대포폰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돈은 여러 개의 계좌로 쪼개져서 들어왔습니다. 전 그냥 운전만 했습니다. 차를 들이받으라고. 태주는 조필두의 멱살을 잡아챘다. 내 아내와 딸이었어. 개자식아. 태준의 눈에서 살기가 터져 나왔다. 조필두는 공포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딸은 저는 모릅니다. 분명히 채는 여자 혼자. 태준이 멈칫했다. 뭐라고. 조필두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그들이 준 사진에는 분명 여자와 아기였지만 사고 직전 제가 본 차 안에는 운전석에 여자 혼자였습니다. 조수석이나 뒷좌석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태주는 조필두를 내던졌다. 여자 혼자였다고 그렇다면 혜은이는 그리고 아내는. 태준의 머릿속이 다시 한번 혼란에 휩싸였다. 조필두는 무언가 더 생각난 듯 다급하게 외쳤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원래 지시받은 충돌 지점은 터널 입구였는데 그 차가 터널에 진입하기 몇백 미터 전에 갑자기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내려주려는 것처럼 그래서 전 당황해서 계획을 바꿔 그대로 갓길에 차를 세웠다. 누군가를 내려주려는 것처럼 혜은이의 기억, 착한 아줌마가 손을 잡고 뛰었다. 쾅 하는 소리. 그렇다면 아내 서연은 사고 직전 혜은이를 차에서 탈출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그 착한 아줌마는 태주는 세이프 하우스로 돌아오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불타는 차 안에서 딸을 내보내고 홀로 죽음을 맞이했을 아내의 모습으로 가득 찼다. 그는 복수심과 함께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에 휩싸였다. 그는 서재로 돌아와 YS건설의 페이퍼 컴퍼니 자금 흐름도를 다시 펼쳤다. 50억, 강민혁. 그는 이 모든 비극을 조종한 뱀의 머리였다. 강민혁은 단순히 태준의 자리를 탐낸 것이 아니었다. 그는 태준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그의 가족, 그의 행복, 그리고 그의 제국까지. 태준은 백시우를 불렀다. 조필두는 처리해. 조용히. 하지만 죽이진 마. 법의 심판은 나중에 받게 될 거다. 지금은 그놈이 평생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는 스크린에 강민혁의 사진을 띄웠다. 이제 이놈 차례다. YS건설, YS물산. 강민혁이 손댄 모든 계열사의 비자금 내역, 전부 긁어모아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태준의 시선이 다시 잠든 혜운에게로 향했다. 그는 딸에게 다가가 이불을 고쳐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맹세했다. 혜운아, 아빠가 반드시 네 엄마의 복수를 해줄게. 그리고 이 세상을 내게 돌려줄 거다. 그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 배후가 숙부이든 그 누구이든 그는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강태준의 복수는 차가운 분노를 연료 삼아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혜운을 세이프하우스의 가장 안전한 방에 머물게 하고 YS그룹의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붙였다. 아이의 심리 안정을 위한 아동심리 전문가, 24시간 밀착 경호를 위한 여성 경호원, 그리고 혜운의 기억을 되살릴 놀이, 치료사까지. 태주는 5년간 딸에게 해주지 못한 모든 것을, 아니 그 이상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그의 본질은 아버지이기 이전에 YS의 황제였다. 그는 슬픔에 잠길 시간을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의 진짜 전쟁터는 서재의 거대한 모니터 앞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숙부 강민혁의 금융제국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백시우는 혜운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유일한 단서, 착한 아줌마를 추적했다. 백시우는 알파팀을 이끌고 꿈나무 보유권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후원자가 아닌 그림자 감찰관의 신분이었다. 원장은 YS의 법무팀이 들이닥치자 사색이 되었다. 5년 전 혜운의 입소 기록, 서류는 조악하게 위조되어 있었다. 길거리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아동. 그것이 공식 기록의 전부였다. 원장, 마지막 기회요. 백시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가 누구신지 알았으니 이제 진실을 말하시오. 누가 이 아이를 데려왔지. 원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5년 전 비 오는 밤,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와 보육권 앞에 두고 갔다는 것이다. 아이는 불에 그을린 담요에 쌓여 있었고 끔찍한 사고 현장에서 막 빠져나온 듯 했다고 했다. 그 여자는 돈 봉투를 건네며 이 아이는 지금 당장 세상에 없어야 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참아 죽일 수는 없으니
당신들 손에 맡기겠소. 절대 아이의 신원을 묻지도 찾지도 마시오. YS그룹의 후원이 끊기길 바라지 않는다면 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했다. 그 여자는 바로 강민혁 부회장의 비서실 소속 박 실장이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강민혁은 사고 현장에서 혜운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혜운을 죽이는 대신 자신의 통제해 있는 보유권에 유기함으로써 태준의 눈을 완벽히 속이고 동시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으로 삼았던 것이다. 태준은 이 보고를 받고 치를 떨었다. 자신의 핏줄을 볼모로 잡고 지난 5년간 자신을 기만해온 숙부의 잔인함에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태준은 한 가지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조필두는 분명 채에 안에 혼자 있었다고 했다. 혜운이는 어떻게 현장에서 빠져나왔고 어떻게 강민혁의 손에 들어갔지. 혜운의 기억 속 착한 아줌마는 강민혁의 비서가 아니었다. 혜운은 친절했다고 기억했다. 백시우는 사고 현장 주변을 다시 샅샅이 뒤졌다. 사고가 난 곳은 인적이 드문 산길 터널 입구였다. 팀장님, 사고 지점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작은 개인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 요양병원. 주로 말기암 환자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태준의 직감이 발동했다. 조사해. 알파팀은 즉시 병원의 5년 전 기록을 확보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사고 당일 밤 11시경 병원 원장인 김 박사가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해 직접 차를 몰고 병원을 나섰던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병원에는 신원 미상의 여성 환자 한 명이 추가되었다. 강태준은 직접 차를 몰았다. 백시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 가야만 했다. 만약, 아주 만약에라도 그의 가설이 맞는다면 그 순간은 그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았다. 그는 비포장도로를 달려 낡고 한적한 요양병원 앞에 섰다. 이곳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고요했다. 그는 병원 로비로 들어섰다. 늙은 간호사가 그를 의아하게 쳐다봤다. 김 원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김 원장은 60대에 인자해 보이는 의사였다. 그는 서울 최고의 CEO가 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찾아왔는지 의아해하며 태준을 맞았다. YS의 강 회장님께서 어쩐 일로? 태준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5년 전 오늘 밤, 이 근처 터널에서 큰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날 밤 응급 이송을 나가셨더군요. 김 원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끔찍한 현장은 처음이었습니다. 김 원장은 그날 밤의 일을 회상했다. 왕진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터널 앞에서 차 한 대가 불타고 있었고 그 옆 갓길 도랑에 여자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혜운이었지요. 태준의 심장이 조여들었다. 그리고 그 아이 옆에 한 여자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김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끔찍한 부상이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온몸의 뼈가 부러졌더군요. 저는 일단 아이와 그 여자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곧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태준이 다그쳤다. 김 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아이를 안정시키고 경찰에 연락하려던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닥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YS그룹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러 왔다고 했지요. 그들은 김 원장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했다. 그들은 혜운이를 데려가면서 이 여자는 절대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다. 하지만 이미 당신이 봤으니 여기서 조용히 죽은 듯이 살게 하라. 우리가 모든 비용을 댈 테니 여자의 신원을 숨기고 외부와 완벽히 차단시켜라. 만약 이 사실이 새어나가면 당신과 이 병원은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강민혁, 태주는 이를 갈았다. 강민혁은 아내 서연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를 죽이는 대신 기억을 잃고 식물인간처럼 살아가는 상태로 이곳에 감금했던 것이다. 그는 태준을 완벽히 속이기 위해 불탄 시신까지 위조했던 것이 분명했다.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여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김 원장은 태준을 병원 가장 안쪽,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특별 병실로 이끌었다. 문이 열리고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침대 위에 한 여자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분명 그의 아내 민서연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초점 없는 눈동자, 감정 없는 표정, 그녀는 살아 있었지만 영혼은 죽어 있었다. 서연아,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감흥도 없었다.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보듯이 누구세요? 서연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태준을 기억하지 못했다. 김 원장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뇌 손상이 심각했습니다. 모든 기억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냥 미나라고 부릅니다. 지난 5년간 그녀는 단 한 번도 웃거나 운 적이 없습니다. 태주는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다리를 겨우 버티며 아내에게 다가갔다. 그는 서연의 깡마른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5년 전 그토록 따뜻했던 손이었다. 아내를 잃었다고 생각했던 5년의 절망보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를 마주한 절망이 더 깊고 고통스러웠다. 강민혁에 대한 분노가 사리로 변했다. 그는 아내를 2번 죽인 것이었다. 태주는 서연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서연은 저항하지 않았다. 마치 인형처럼 그의 품에 안겼다. 원장, 이 병원에서 일어난 모든 일, 내가 오기 전까지의 모든 기록, 강민혁이 보낸 돈의 내역까지 전부 준비해 주시오. 이제부터 내가 이 여자를 데려갑니다. 태주는 아내를 안고 병원을 나섰다. 5년 만의 귀환이었다. 그는 서연을 세이프하우스로 데려왔다. 혜우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아빠가 낯선 여자를 안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혜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태주는 서연을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혔다. 그리고 혜운을 불렀다. 혜운아, 이리 와볼래? 혜운은 망설이며 다가왔다. 아이는 텅 빈 눈에 서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서연 역시 아무 감정 없이 아이를 바라보았다. 기억을 잃은 엄마와 엄마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딸.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재회였다. 태주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것이다. 강민혁에게서 YS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아내의 기억과 딸의 미소까지도. 강민혁 부회장실의 고급스러운 정막은 박살난 크리스털 잿더리 소리에 깨졌다. 강민혁은 자신의 책상 위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짐승 같은 눈으로 노려보았다. 그의 앞에는 사색이 된 박 실장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은혜요양 병원의 김 원장이 사라졌다고 거기에 있던 여자도 함께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쉬어 있었다. 박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병원 CCTV 기록은 모두 삭제되었지만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어제 오후 한 남자가 강태준 회장과 매우 닮은 남자가 병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미나라고 불리던 그 여자를 직접 안고 나갔다고. 강민혁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보육원에서 강태준이 보인 이상한 반응. 그리고 5년간 잠잠했던 요양병원의 갑작스러운 실종. 강태준이 알아챘다. 5년 전의 비밀을. 민서연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마도 그 아이, 혜운의 존재까지도. 강민혁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코너에 몰린 쥐가 되었다. 그리고 코너에 몰린 쥐는 가장 맹렬하게 방역하는 법이다. 그는 더 이상 태준의 몰락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지금 당장 플랜 B를 실행한다. 강민혁이 결정했다. 그의 눈에는 탐욕을 넘어선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내가 지난 5년간 YS건설과 물산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루트. 그걸 역으로 이용한다. 모든 증거를 강태준이 횡령한 것처럼 조작해. YS의 황제가 자신의 제국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스캔들. 이사회와 주주들은 그놈을 찢어 죽이려 들 거다. 박 실장은 망설였다. 하지만 부회장님. 그렇게 되면 부회장님께서도 강민혁이 그를 노려보았다. 어차피 태준이가 모든 걸 알게 된 이상 나도 무사하지 못해. 놈이 내 목을 치기 전에 내가 먼저 놈의 목을 쳐야 한다. 당장 언론사에 자료를 넘겨. 내일 아침 대한민국 모든 신문에 한 면은 강태준 CEO 수천억대 횡령 혐의가 장식해야 해. 동시에 임시주주 총회 소집을 준비해 그놈을 끌어내릴 거다. 하지만 강민혁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법적인 공방은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강태준이 방역할 수도 있었다. 그에게는 확실한 인질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아이, 혜운. 강태준이 그 아이를 데리고 있을 거다. 놈의 세이프 하우스를 찾아. 어디든 그놈이 숨겨놓은 곳을 샅샅이 뒤져서 그 계집애를 데려와. 민서연도 함께. 강민혁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태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이사회를 통해 경영권을 박탈하며 동시에 그의 유일한 약점인 딸을 납치해 모든 방역의 의지를 꺾어버릴 생각이었다. 그는 박 실장에게 자신이 비밀리에 고용한 용병팀을 움직이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YS의 보안팀과는 비교도 안 되는 돈으로 움직이는 그림자 부대였다. 같은 시각 강태준의 세이프 하우스. 그곳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준은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등 뒤 소파에는
민서연이 텅 빈 눈으로 인형처럼 앉아 있었고 그 앞 바닥에서 혜운이가 그림책을 들고 무언가를 조잘거리고 있었다. 엄마, 이거 봐요. 토끼예요. 토끼가 당근 먹어요. 혜운이는 엄마라는 단어를 어색하게 발음하며 서연에게 그림책을 내밀었다. 서연은 반응이 없었다. 혜운은 포기하지 않고 서연의 무릎 위로 기어 올라가 작은 손으로 서연의 뺨을 만졌다. 엄마, 예뻐요. 그 순간 서연의 텅 빈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아주 잠깐 동안 혜운의 얼굴을 향했다. 그것을 놓치지 않은 태준의 어깨가 굳어졌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그에게는 수천억의 계약보다 더 큰 의미였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켜야 했다.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그는 이 지옥을 만든 자를 자신의 손으로 심판해야 했다. 백시우가 조용히 다가와 보고했다. 강민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YS건설에 비자금 장부를 조작해 언론사에 넘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회장님에 대한 횡령 기사가 터질 겁니다. 또한 그가 고용한 용병팀이 현재 서울 시내의 모든 고급 레지던스를 탐색 중입니다. 이곳을 찾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태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모든 것이 그의 예상대로였다. 덫에 걸려들었군. 놈이 급할수록 더 큰 실수를 하게 되지. 태준은 백시우에게 고개를 돌렸다. 언론은 내버려둬. 어차피 내일이면 진실이 밝혀질 테니.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쥐새끼가 아니라 쥐새끼를 조종하는 뱀의 머리다. 태준은 강민혁이 횡령 스캔들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것을 알았다. 그는 혜운과 서연을 노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태준이 파놓은 함정이었다. 백 팀장, 우리가 준비한 미끼를 풀 시간이야. 강민혁에게 내가 공황 상태에 빠져 YS의 핵심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백시우의 눈이 빛났다. 어디로 말입니까? YS타워 지하 30층. YS의 모든 데이터가 보관된 판도라 서버실. 오늘 밤 12시 내가 직접 서버실에 내려가 핵심 데이터를 백업하고 해외로 반출할 것이라고 아주 은밀하게 놈의 귀에만 들어가도록 흘려. 판도라 서버실은 YS 제국의 심장이었다. 그곳의 데이터만 손에 넣으면 YS 전체를 흔들 수 있었다. 강민혁처럼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게다가 강태준이 직접 움직인다는 정보는 놈에게 태준을 직접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일 터였다. 백시우는 즉시 알파팀의 정보 요원을 통해 이중 간첩으로 심어둔 강민혁의 비서 라인에 거짓 정보를 흘렸다. 정보는 즉시 강민혁에게 보고되었다. 강태준이 YS의 데이터를 들고 튀일 준비를 한다고 오늘 밤 12시. 지하 서버실에서 강민혁은 광소했다. 하늘이 자신을 돕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박 실장에게 명령을 수정했다. 세이프하우스 수색은 중단한다 전 병력. YS타워 지하 서버실로 집결시켜 강태준 그놈이 직접 나타난다고 한다. 횡령 현장을 덮치는 거다. 그놈을 잡고 YS의 모든 데이터를 손에 넣어라. 이건 명령이다. 강민혁은 자신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기로 했다. 그는 태준이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는 장면을 직접 보고 싶었다. 밤 11시 50분 YS타워는
모든 불이 꺼진 채 거대한 강철의 묘비처럼 도시 한복판에 서 있었다. 강민혁이 이끄는 10여 명의 무장 용병들이 어둠을 틈타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로 침투했다. 그들은 YS의 보안 시스템을 자신들이 매수한 내부자를 통해 일시적으로 마비시킨 상태였다. 지하 30층, 판도라 서버실 앞 거대한 티타늄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강민혁은 박 실장에게 고갯짓했다. 용병들이 소형 폭약을 설치하고 문을 폭파시킬 준비를 했다. 강민혁은 승리를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3지 1. 지금 폭음과 함께 티타늄 문이 안쪽으로 날아갔다. 용병들이 섬광탄을 던져 넣으며 일제히 서버실 안으로 진입했다. 강태준 꼼짝 마라.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서버실의 요란한 경보음이나 당황한 강태준이 아니었다. 서버실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텅 빈 것이 아니었다. 방의 네 귀퉁이, 어둠 속에 숨어있던 수십 개의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일제히 용병들의 가슴과 이마를 겨누었다. 환영하지, 숙부. 서버실 가장 안쪽. 메인 프레임 앞 의자에 앉아있던 강태준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옆에는 백시우와 완전 무장한 알파팀 요원들이 서 있었다. 강민혁과 그의 용병들은 완벽한 함정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강민혁의 얼굴이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네, 내 놈, 덫은 내가 놨는데 너무 쉽게 물더군. 태준이 차갑게 말했다. 내 놈들이 YS 타워의 보안을 뚫은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 문을 열어준 거지. 횡령범을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반역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러 온 거다. 강민혁. 박 실장이 다급하게 총을 강태준에게 겨누려 했지만 그보다 빨리 백시우의 총구가 그의 이마를 향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는 순간 네 머리에 바람구멍이 날 거다. 알파팀 요원들이 일제히 용병들의 무기를 해제시켰다. 상황은 단 1분 만에 역전되었다. 강민혁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태준을 5년 전에 상처 입은 조카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상처를 입고 더욱 강해진 YS의 무자비한 황제였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일간지와 온라인 뉴스의 한 면은 YS그룹 강태준 회장의 수천억대 횡령 혐의로 도배되었다. 강민혁이 어젯밤 서버실에 갇히기 직전 그의 비서실을 통해 자동 발송되도록 설정해둔 조작된 자료들이었다. YS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본사 로비는 성난 주주들과 기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긴급 이사회가 즉각 소집되었다. 강민혁의 라인이었던 이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태준의 경영 능력과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임시주주총회의 즉각적인 개최를 요구했다. 그들의 계산으로는 강태준이 이 스캔들을 수습하는 데만 급급해 어젯밤 서버실에서 잡힌 강민혁과 용병들의 존재를 숨길 것이라 생각했다. 그들은 강태준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숙부의 반역을 덮을 것이라 오판했다. 오후 2시 YS 타워 대강당에서 임시주주 총회가 열렸다. 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특별히 초청된 언론사 기자들로 가득 찼다.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강민혁파의 핵심 인물인 최 이사가 임시의장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연기를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YS를 아껴주신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강태준의 횡령 혐의가 조목조목 정리된 강민혁이 조작한 자료들을 띄웠다. 강태준 회장은 YS건설과 물산의 유령 회사를 통해 지난 5년간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이는 YS에 대한 배신이며 주주들 사이에서 격렬한 고함이 터져 나왔다. 강태준 물러나라. 당장 구속시켜 초의 이사는 회심의 미소를 감추며 사태를 진정시키는 척했다. 이에 이사회는 강태준 회장의 즉각적인 해임안을 바로 그때 강당의 육중한 뒷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강태준이 칠흑 같은 슈트를 입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발걸음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등장은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웠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이나 분노가 아닌 얼음장 같은 냉정함과 압도적인 통제력만이 존재했다. 그는 백시우의 호위를 받으며 단상으로 직행했다. 초의 이사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마이크를 넘겼다. 강 회장, 이 사태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주겠소. 태준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잠시 강당 안을 둘러보았다. 저기의 찬 눈빛들, 탐욕스러운 기자들의 카메라. 해명이 아니라 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초의 이사가 방금 보여준 자료들, 모두 제가 횡령했다는 증거라고 했지요. 맞습니다. 저 계좌들, YS의 돈이 흘러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백시우에게 신호를 보냈다. 강당의 메인 스크린이 바뀌었다. 화면에 뜬 것은 어젯밤 지하 30층 판도라, 서버실의 CCTV 영상이었다. 문이 폭파되고 무장한 용병들과 함께 강민혁 부회장이 총을 들고 난입하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강태준과 알파팀에게 포위당해 무장 해제되는 장면까지 강당은 충격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저 돈의 진짜 주인은 YS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 YS를 통째로 삼키려 했던 반역자, 나의 숙부 강민혁입니다. 태준이 선언했다. 강민혁은 저 돈으로 용병을 고용하고 이사들을 매수하고 YS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젯밤 그 반역의 현장을 제가 직접 체포했습니다. 최 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이다. 조작된 영상이야. 주주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태준은 그를 무시하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스크린에는 5년 전 트럭 운전사 조필두의 영상 진술이 재생되었다. 그는 울면서 자신이 어떻게 돈을 받고 사고를 위장했는지, 어떻게 강민혁의 지시를 받았는지 자백했다. 강민혁은 5년 전 제 아내와 딸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다. 분노였다. 그는 YS를 차지하기 위해 제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믿었던 강민혁 부회장의 진실입니다. 그는 조필두에게 흘러들어간 50억의 자금 흐름도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 돈은 YS건설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나와 여러 차명 계좌를 거쳐 조필두에게, 그리고 강민혁의 숨겨진 비자금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강민혁파 이사들의 이름도 그 계좌에 연결되어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말했다. 그리고 강당의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휠체어에 앉은 강민혁이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왔다. 그는 완전히 패배한 텅 빈 눈을 하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박 실장을 비롯한 공범들이 줄줄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들어왔다. 주주들과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반전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숙부를 직접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이었다. 하지만 태준의 마지막 카드는 아직 남아 있었다. 강민혁. 내 놈은 내 아내와 딸을 죽였다고 생각했겠지. 5년간 나를 완벽히 속였다고 믿었을 거다. 강당의 문으로 백시우의 부축을 받으며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5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아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혼란과 슬픔이 어려 있었다. 민서연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작은 여자아이 혜운이가 함께 걸어 들어왔다. 강당의 모든 플래시가 그들에게 터졌다. 죽은 줄 알았던 YS의 안주인과 상속녀의 등장이었다. 강민혁은 유령이라도 본 듯 휠체어에서 발작적인 경련을 일으켰다. 살아 있었어. 민서연은 아직 모든 기억을 되찾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혜운과 함께 지내며 엄마로서의 본능과 강민혁에 대한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는 강민혁 앞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를 가리켰다. 당신이 우리를 그때 혜운이가 강민혁 옆에 서 있던 박 실장을 보았다. 혜운이는 엄마의 다리 뒤로 숨었지만 용기를 내어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켰다. 나쁜 아저씨야, 저 아저씨가 엄마랑 혜운이 떨어뜨렸어. 보육원에 데려갔어. 아이의 맑은 외침이 강당을 울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민혁과 그의 공범들은 완전한 증거 앞에 무너졌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강민혁파 이사들은 그 자리에서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었다. 강태준은 단상에서 내려와 떨고 있는 아내와 딸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두 사람을 자신의 품에 꼭 안았다. 5년간의 지옥 같던 복수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주주총회장이었던 대강당은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간 듯한 충격의 도가니가 되었다. 강민혁과 그의 일파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 그리고 5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민서연과 강혜운. YS그룹 역사상, 아니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였다. 기자들은 이 세기의 특종을 놓치지 않으려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강태준은 더 이상 그들의 먹잇감이 되어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슈트 재킷을 벗어 플래시 세례에 놀라 떨고 있는 아내 서연과 딸 혜운을 감쌌다. 그는 두 사람을 품에 안고 백시우와 알파팀 요원들이 확보한 비상 통로를 통해 강당을 빠져나갔다. 그의 등 뒤로 YS 제국의 낡은 시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부터 YS 그룹은 강태준의 지휘 아래 거대한 수술에 들어갔다. 강태준은 5년 전보다 더 냉철하고 더 무자비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이번의 숙청은 탐욕이나 권력 유지를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족을 파괴하려 했던 썩은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고 아내와 딸이 살아갈 세상을
정화하기 위한 정의의 집행이었다. 강민혁과 연루된 모든 임원이 해임되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YS건설과 물산은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투명 경영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주가는 잠시 폭락했지만 강태준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와 진실이 밝혀지자 YS그룹에 대한 신뢰는 이전보다 더욱 공고해졌다. YS는 얼음 황제의 제국에서 정의로운 수호자의 제국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강태준은 해운과 서연을 세이프하우스에서 본가인 한남동 저택으로 옮겼다. 그곳은 서연과의 결혼 생활이 담긴 그리고 해운이 태어난 곳이었다. 그는 저택의 모든 사용인을 교체하고 백시우가 이끄는 최정계 경호팀을 배치하여 완벽한 요새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 안의 풍경은 5년 전의 차가운 저택과는 완전히 달랐다. 민서연의 기억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5년간의 감금 생활과 뇌 손상은 그녀의 과거를 짙은 안개 속에 가두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인 태준을 낯설어 했고 거대한 저택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그녀의 마음을 두드리는 존재가 있었다. 바로 딸 해운이었다. 해운은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답지 않게 씩씩하고 밝았다. 아이는 낯선 환경에도 금방 적응했고 무엇보다 엄마라는 존재에게 본능적으로 이끌렸다. 해운은 매일 서연의 휠체어를 밀며 정원을 산책했고 서연의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기도 했다. 서연은 여전히 텅 빈 눈빛일 때가 많았지만 해운의 작은 손이 자신의 뺨을 만질 때면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곤 했다. 강태준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YS의 CEO로서의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남은 시간을 오직 가족과 함께 보냈다. 그는 5년간 잃어버렸던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을 서툴게 배워나갔다. 그는 직접 해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기억을 잃은 서연에게 그들의 연애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세 사람은 서연이 가장 좋아했던 유리 온실에 앉아 있었다. 해운은 태준이 사준 강아지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인형을 서연의 발치에 떨어뜨렸다. 해운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인형을 주우려 몸을 숙였다. 그때였다. 해운아, 조심해야지. 나지막하지만 다정한 목소리. 태준과 해운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민서연이었다. 그녀는 해운을 바라보며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5년 만에 그녀의 텅 빈 눈에 온기가 돌아온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이 아닌 가슴 깊이 새겨진 모성애로 딸의 이름을 부른 것이었다. 해운의 눈이 커다래졌다. 엄마, 방금 해운이 불렀어요. 해운은 인형도 잊은 채 서연의 품에 와락 안겼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딸을 껴안았다.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감정이 돌아온 것이었다. 태주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옥 같던 복수가 끝나고 드디어 구원이 찾아온 순간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민혁과 박 실장은 1심에서 각각 살인교사 및 횡령, 납치 유기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필두 역시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은혜요양병원의 김 원장은 강민혁의 협박 사실과 서연을 보호하려 했던 점, 그리고 태준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공로가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조용히 시골로 내려갔다. YS그룹은 완벽히 정상 궤도에 올랐다. 그리고 강태준의 저택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저녁 노을이 지는 저택의 침실. 강태준은 침대에 앉아 혜운에게 잠자리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회의실의 냉혹한 CEO가 아닌 다정한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혜운은 아빠의 품에 안겨 스르르 잠이 들었다. 태준이 조용히 책을 덮자 곁에 앉아있던 서연이 태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조각나 있었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태준과 혜운을 보며 사랑이라는 감정을 새로 배우고 있었다.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서연이 속삭였다. 태준은 아내의 손을 마주 잡고 그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5년 전,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지옥을 건너 다시 모든 것을 되찾았다. 아니, 그 이상을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제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것임을 강태준은 잠든 딸과 자신을 보며 미소 짓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월계수 반점이 이어준 기적. 얼음 같던 그의 심장은 마침내 완벽한 봄을 맞이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